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남편이 죽었지만 그래도 제가 힘을 내서 살 수 있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었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기 아들 때문에 혹시 제가 슬픈 인생 살게 된 게 아닌가 저만 걱정하셨어요. 오히려 친정 부모님은 별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시부모님들은 늘 저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너도 얼른 네 살 길 찾아야 된다라면서 어떻게 하든 제가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거꾸로 털어봐야 먼지밖에 안 나오는 집안이긴 했지만 그래도 콩 한 쪽이라도 반씩 나눠 먹으려고 한 건 꼭 시댁 어르신들이었어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가 외인이라며 모른 척 하시는 친정 부모님보다는 그래도 당신들 라면 끓여 먹다가 한 번씩 제가 갈 때면 삼겹살이라도 구워서 밥 해주시는 시부모님이 저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4살 어렸던 시누이도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느 시누이와는 다르게 언니 언니 하며 다가오곤 해서 저는 시누이와 함께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순하고 유순한 시부모님의 성격은 죽은 제 남편만 그대로 닮았나 보더라고요. 시누이는 어딘가 모르게 욕심도 많고 조금 뭐랄까 질투심도 좀 있는 그런 사람인 듯 했어요.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한번 아가씨는 어머님 아버님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조금 곤란해지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며칠 뒤 저를 슬그머니 부르시더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네가 그런 얘기를 애 앞에서 할까봐 말해주는 거야. 뭐 우리는 그냥 우리 딸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저기니 시아버지 친구가 아이 하나만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 그런데 그 집 엄마도 누군지 모르고 아이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갔으니 네 시아버지가 그냥 우리가 데려다 키우자고 해서 데려다 키운 거야. 아, 그러면 친딸이 아니네요? 우리는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지. 그런데 지도 크면서 혈액형도 다르고 만사 오만 가지 자기 오빠랑 다 다르니까 사춘기 때 한번 작정하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겠다 알려줬더니 아이고 그때 얼마나 난리를 부렸는지 몰라. 자기 친엄마 찾아가겠다. 어쩐지 언제나 늘 외로웠다. 우리가 아무리 못 사는 집이어서 많이 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정성 들여 키웠는데 그런 말 하니까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친엄마는 찾았어요? 찾았어. 아주 집요하게 몇 년을 소문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더니 찾아내더라. 그런데 왜 친엄마한테 안 갔대요? 에휴, 친엄마가 우리보다 더 못 사나 봐. 더 가난하고 오히려 지가 나중에 그 집에 뭐라도 해서 보태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니까 그냥 모른 척 다시 오더라고. 이것도 나중에 그 친엄마한테서 내가 들은 얘기야. 그럼 어머님은 친엄마랑 연락을 하신 거예요? 몇 년 전에 너 결혼하기도 전이야. 그냥 한번 한탄하듯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때 아이를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라면서 너무 사는 게 갑갑하고 암담하니까
나중에 조금이라도 돈 벌면 데리고 올 요량이었대. 그런데 애 아빠가 그렇게 죽고 아이가 사라졌을 줄 몰랐다고. 자기도 사방팔방 다 찾아봤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뒤늦게 나타난 아이가 눈빛이 너무 싸늘했대. 무슨 이딴 게 엄마야 뭐 그런 눈빛이었대나. 그러면서 자기는 뒤늦게 딸이라도 생겼으니 같이 한번 다정하게 살아보고 싶은데 절대 곁도 안 주고 전화도 하지 말라 그런다며 그냥 슬프고 서럽다고 하더라고. 아우, 그래도 좀 너무했네요. 그래도 자기 친엄마인데. 그리고 사정도 알았으면 일부러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렇게 외몰차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 딱 봐서 자기한테 이득될 것 같으면 얼른 붙고, 그렇지 않으면 냉정하고. 나랑 네 시아빠도 그래서 키우면서 엄청 신경 썼어. 혹시나 지 오빠랑 차별당한다고 느낄까봐.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이젠 나도 나이 들어서 잘 모르겠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걸 듣고 나니까 오히려 그 이후부터 신우이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잘하는 것 같지만 늘 그렇게 잘하고 나서는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받아내곤 했거든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전까지는 뭔가 신우이가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이상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를 주면 두 개를 얻어내고 두 개를 주면 네 개를 얻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때까지 그저 고맙고 고마운 마음에 눈치채지 못한 제가 바보였던 거죠. 어쨌건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던 시부모님은 아들을 일찍 보내고 그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5년이 채 되지 않아 두 분 다 차례대로 아들을 따라 떠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안쓰럽긴 하셨겠지만 어떻게 두 분이 딱히 저한테 해주실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점점 무심해지시더라고요. 가끔 안부나 한 번씩 묻는 남 같은 사이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홀로 남은 시누이와 제가 훨씬 더 가깝게 지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친정에는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딸은 저 하나뿐이라 그동안 여자 형제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동생이나 오빠도 그다지 살가운 성격들은 아니어서 제가 어떻게 사는지 그닥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한테 신경 쓰기도 바쁠 텐데 홀로 된 누나, 동생까지 살필 여유가 없었겠죠. 처음에는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살다 보니 또 그게 당연한 순리이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저랑 시누이는 각자 서로를 자매처럼 생각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누이의 성격이 변하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났더니 그 이후에 저한테 하는 행동들이 그닥 거슬리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가 저한테 뜬금없이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다시 결혼을 할 생각도 별로 없었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누이와 연관된 어떤 사람과는 만날 생각이 없었거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시누이 입장에서도 죽은 자기 오빠의 아내를 누군가에게 소개해준다는 거, 그거 좀 민망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이 좀 갇혀있는 사람이라 그런 건지는 몰라도 어쩐지 제 마음속에서는 그게 썩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자기 일하는 회사의 상사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며 한번 만나보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말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하고 소개팅을 나갔죠. 그런데 딱 그 사람을 마주한 순간 대체 시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 번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왜 그 나이까지 장가를 못 갔는지 알겠는 사람이 나와서 이를 쑤시며 앉아있더라고요.
게다가 손가락은 발가락 사이사이에 집어넣고 뱅뱅 돌리며 기대서 앉아있는데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자기가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발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외모나 몸매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옳지 않죠. 그래서 얘기는 한번 나눠보자. 생각보다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거는 정말 아니더라고요. 말끝마다 여자를 비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돈 많다는 걸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수십억, 수백억대 부자라도 되나 했더니 지방에 작은 아파트 전세 하나 있는 거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그게 전부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와, 욕심이 되게 많으시네. 이 정도로 만족을 못 하시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되고 오래 살았지. 내가 우리 김 대리가 소개해주면서도 불안하다고 할 때 알아보긴 했는데 사람이 되게 속물이시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계속 듣기만 하다가 그 사람이 하도 자기 전셋집 자랑을 하길래 그게 전부세요? 라고 물은 것 뿐이었는데 그 순간 저를 완전 속물에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니 저도 부하가 좀 나더라고요. 제가 얌전하고 말없는 성격이긴 하지만 또 한 번 건드려서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울 때 있거든요. 원래 뜬 소가 화나면 외양간을 부순다잖아요. 제가 딱 그런 성격인데 그 사람이 저의 그 버튼을 딱 누른 느낌이었습니다. 정색하고 조곤조곤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가도 아니고 전셋집 있는 거 가지고 재산 많으니까 부자라고 자랑하시는 건 별로 좋은 인격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시누이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 소개팅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꼭 하라고, 꼭 해달라고 부탁해서 나온 거예요. 양쪽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되게 무례하시네요. 오늘 만남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엄청 당황스러운 얼굴로 계속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헛웃음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김대리, 즉 저희 시누이가 제가 너무 슬퍼하고 외로워하니까 꼭 한번 만나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그러면서 글쎄 상품권도 쥐어줬대요. 저랑 잘해보라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똑똑히 얘기했죠. 저는 단 한 번도 소개팅을 원한 적도 없고 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고 두 분이서 잘못 소통하신 거는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황당한 그 사람 얼굴을 뒤로하고 집으로 오면서 대체 신우의 의도가 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뒤집어 엎었으면 신우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해명을 하던 사과를 하던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신우이한테서는 일절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제 연락에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스리슬쩍 연락이 끊겼다가 한 달쯤 뒤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치킨 쿠폰 하나와 함께 언니 잘 지내죠? 안부 인사해요 하는 문자 하나 왔더라고요. 그때쯤 되니까 따지기도 애매하고 따질 가치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정말 신우이의 의도를 모르겠더라고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 말했더니 그동안 저를 질투하고 있다가 엿먹인 것 같다는데 참 그 말이 정말이라면 너무 유치하고 어이가 없는 거죠. 친구 말만 들어보면 뭔가 저를 질투해서 그랬다는 것 같은데 신우이가 저를 질투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하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전에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맨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살결도 희고 팔다리도 길쭉길쭉해서 너무 예쁘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희 시누이는 까무잡잡하고 작고 통통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때마다 자기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고, 칭찬하고 싶으면 자기 없을 때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외모 비하를 막 하면서 남자친구 없는 걸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희 시누이, 제가 알기로는 모태솔로거든요.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연애 한번 못 해본 사람이기는 해요. 뭐 자기 깐에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다, 자기는 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으로는 일찍부터 선도 엄청 보고 없는 살림에 돈끌어 모아서 결혼정보 회사도 등록을 했었대요. 빨리 결혼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런데 아무래도 첫인상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다 보니까 한 번도 성공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 후에도 가족들끼리 모임을 나가도 밥 먹고 있으면 어디서 한 번씩은 대시 비슷한 게 들어왔었거든요. 혹시 따님이시냐, 너무 예쁘셔서 그런데 번호 혹시 알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제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진 채 내 마누라한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버럭 낸 적도 있었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시어머니와 항상 쇼핑 같은 걸 가면 늘 따님이 너무 예쁘셔서 같이 다닐만 나시겠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옆에 있던 시누이 얼굴이 늘 어둡고 안 좋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신경 쓰거나 기분 나빠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첫 소개팅 사건을 겪고 나니 시누이가 저한테 그런 자격지심을 갖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왜 굳이 소개팅을 하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지만요. 이유라도 알아야 해명이라도 할 텐데 사실 제가 이렇게 태어난 거, 시누이가 그렇게 태어난 거는 제 잘못도 아니고 제가 사과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쨌거나 소개팅 사건이 있은 후부터 뭔가 기분이 찜찜하고 신우와도 조금 사이가 소원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오래전부터 저희 집안과 약간 인연이 있던 사장님께 뜬금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의 오랜 지인분 아들인데 엄청 부자인데다가 인격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 친구분 되게 부러워하셨거든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친구분도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한번 얼굴을 본 적은 있습니다. 외아들인데 진짜 훤칠하고 엄청 잘생기고 정말 장례식장에 서 있는데도 빛이 번쩍번쩍 날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때 조금 민망했던 게 시누이가 그 사람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제가 조금 당황했었거든요. 아가씨, 그만 좀 봐요. 사람 얼굴 뚫어지겠어.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봐요? 저렇게 잘생겼는데?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저런 사람은 여자친구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왜요? 왜 아직까지 장가를 안 갔지? 나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갔겠죠.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우, 만사 편하겠죠. 돈도 잘 벌고. 보니까 성격도 좋은 것 같은데. 아, 누가 될지 몰라도 너무 부럽다. 아우, 진짜. 그런 얘기 그만해요. 장례식장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언니 몰라요. 언니는 그래도 결혼돼서 살아봤고. 언니 예쁘다는 남자도 많잖아. 있는 사람이 더해 진짜. 그때도 저희 시누이는 저한테 괜히 짜증만 버럭 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본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그렇게 연락이 왔길래 무슨 얘긴가 싶어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몹시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 시누이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시냐, 혹시 신우이가 무슨 잘못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난감해하면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정해서 만났습니다. 어색하게 마주 앉아서 그분이 처음에는 머뭇머뭇하시다가 글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한 분 한 분 감사하다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때 제 번호를 아셨나 봐요. 그다음부터 계속 저한테 한번 만나자, 밥 사달라. 어머님들끼리 친하셨던 것도 인연인데 한번 잘 지내보자.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사실 저 별로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참 계속 거절하자니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제 얼굴이 다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 숙여 사과하게 되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저희 아가씨가 워낙 그런 쪽으로는 조금 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참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어떻게 해달라거나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 아니면 그래도 한번 가족분이니까 아시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우, 저희 아가씨가 아마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래도 한마디 해볼게요.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그 집 식구도 아니시잖아요. 저도 너무 답답해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나저나 그래도 양쪽 어머님 살아계셨을 때는 한 번씩 만났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어머님들 모시고 펜션 가고 야유회 가고 그랬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아, 너무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맞아요. 저도 좀 슬프고 아쉬워요. 그런데 저 안 그래도 옛날부터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며느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잘 지내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워낙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잘 돌봐주시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 그게 뭐 어디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나요? 며느님도 좋은 분이니까 그렇지. 아, 제가 며느님이라고 부르는 거 호칭이 좀 이상한데 성함이 혹시 저요? 아, 박정아입니다. 제가 그러면 그냥 정아 씨라고 부를게요. 저는 최병우니까 그냥 병우 씨라고 부르셔도 되고 오빠라고 하셔도 되고 편하실 대로 하세요. 오빠요? 에이, 그거 좀 그냥 병우님이라고 할게요. 그거 요즘 세대들이 회사에서 서로 부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정아님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단둘이 만난 건 처음이었지만 그 사람과 저는 첫 만남에도 서로 편하게 말이 잘 통했습니다. 결국 그날 잠깐 만나서 시누이 얘기만 하려던 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 식사 때가 돼서 밥을 먹게 되고 밥 먹고 나니 차까지 마시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서로 어색하게 정아씨, 병우님 이렇게 부르던 호칭은 헤어질 무렵에는 정아야, 병우 오빠로 굳어버릴 정도로 서로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죠. 정아야, 나 진짜 오랜만에 너무 즐거웠는데 다음에도 또 만날 거지? 네, 좋아요.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 내가 또 연락할게. 아, 일단 주말에 같이 남한강으로 놀러 가자. 정말 수제비 맛있는 집 있어. 그렇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조금씩 조금씩 만나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서서히 연인이 되어갔습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돈 걱정하지 않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도 행복했고 그 상대가 그 사람이라는 사실도 너무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죽은 남편한테 좀 미안하기도 했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한테 귀에 못이 박히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아가, 죽은 남편 그늘에 살지 말고 산 사람의 행복한 웃음 아래서 살아. 그래야 죽은 내 아들도 저승에서 웃는다. 네가 걔 그늘에서만 그렇게 살고 있으면 걔도 계속 그늘진 곳에 있어야 되는 거야. 네가 밝게 살아야, 응? 밝게 살아야 행복하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얼른 연애해. 알았지? 제가 그 사람과의 행복에 조금씩 망설일 때마다 시어머니의 그 얘기가 떠오르며 용기가 났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는 세상에 다시 없는 행복한 커플이 되었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연애를 시작한 걸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친정은 워낙 저한테 관심이 없으니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별 반응 없을 것이 뻔했고 친한 친구 한 명은 어쩌다 보니 자연스레 알게 되어 한번 밥도 같이 먹기는 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한테는 말 안 했고요. 소개팅 사건 이후 굳이 자기 쪽에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신우이에게 제가 먼저 전화해서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 어찌저찌 6개월이 훅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뜬금없이 신우이가 술에 취해 전화를 해서 펑펑 울더라고요. 아, 짜증나 진짜.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어떻게 하나도 없지? 무슨 일이에요? 대체 왜 이래요? 간만에 전화해서는. 진짜 내가 몇 달 동안 얼마나 공을 들이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아이씨 짜증나 진짜. 아니 알아듣게 얘기를 해요. 대체 무슨 공을 들였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고요? 그 남자 알죠? 내가 찍은 남자 이씨 엄마 친구 아들. 순간 오싹했습니다. 신우이가 말하는 사람이 제 남자친구 같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척 다시 되물었습니다. 누구요? 누구 말하는 건데? 에이씨, 그 장시장에서 내가 침바른 남자. 와, 씨, 몇 달 동안 내가, 문자 보내고, 관심 있다고 막 표현했는데, 그 자식이, 그 자식이 자기 좋아하는 여자 있다고 조만간 결혼할 거래, 시부댕. 신우이의 주정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우이가 그 사람한테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그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제가 무엇보다 놀란 건 결혼할 거라고 했다는 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프로포즈를 옛 신우이 통해 이렇게 들을 줄은 저도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신우이가 뭐라뭐라 꾸덜거리는 소리는 들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우이가 제 풀에 지쳐 전화를 끊고도 멍하게 앉아 있었지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집 벨이 울리더라고요. 누구세요? 나야. 그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지 싶어 문을 벌컥 열었는데 세상에 자기 몸뚱이만한 꽃다발을 들고 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그 사람이 미안하다는 듯한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포즈를 그런 식으로 듣게 해서 미안해. 너무 놀랐지? 아니, 나는 지금이 더 놀라운데? 어떻게 알고 왔어요? 당신 옛날 신우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울부짖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새언니한테도 얘기했더니 너무 황당한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게 이렇게 사람들을 황당하게 하는 일이다.
네가 나를 갖고 논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다른 말은 다 귀에 안 들어오고 당신한테 전화했다는 얘기만 귀에 들리더라고. 이야, 이거 이 사람이 듣고서 얼마나 놀랐을까 싶은 게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알게 하고 싶진 않았어.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그나저나 신우이가 괴롭힌다는 얘기 왜 안 했어요? 그거는 너하고 나 사이에서 있는 일이 아니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어차피 뭐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인 거고. 그나저나 정말 난리 나겠네. 내가 당신 여자친구라는 걸 알면. 그러게. 끝까지 숨길 순 없고 한 번은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얘기할까? 순간 조금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신우이와 저 사이를 생각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도저히 그 성질머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신우이가 조금 덜 패악을 부리고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옛날 신우이면 그냥 정리해도 되는 인연일 수 있잖아. 좋은 관계도 아닌 것 같고. 얘기 들어보면 계속 당신이 휘둘리거나 이용당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나 별로 그거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 그래도 그게 당신 마음이 편하다면 돌아가신 시부모님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위해주는 거 나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하기만 하고 이상한 사람이랑 소개팅이나 시키고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 신우이라면 그냥 인연 끊고 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몇 번 했어.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그래도 어떤 인연에 대한 거는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았지.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신우이한테 우리 관계를 자기가 딱 얘기를 하고 나서 만약에 인연을 끊게 되면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저도 그러겠다고 했죠. 사실 그동안 살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신우이한테 참은 것도 많았고 행동이 조금 과하다 싶은 것도 그냥 넘어간 적도 많았거든요. 새 사람과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참에 옛 인연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그러면 신우이에게 우리 사이 얘기하는 거 잘 부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여행 좀 다녀오는 거 어때? 왜요? 아니, 그 성질에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서 뒤집어 엎을까봐 그러지. 아, 생각 같아서는 신혼집구에서 이사시키고 그러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더 늦어질 것 같고 일단 여행을 좀 가서 피해 있어, 응? 여행 가 있는 동안은 나도 일절 연락 안 할 테니까 좀 편하게 혼자 쉬고, 응?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없지도 않다 싶어서 평생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행 간 지 이틀째 되는 날 그가 문자가 왔어요. 신우이랑 얘기 잘 끝냈고 생각보다 좀 놀라기는 했지만 빨리 받아들인 것 같다며 기왕 간 여행 그래도 잘 즐기고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 한 줄이 더 써 있더라고요. 정말 큰일 아니면 연락하지 말 것.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 사랑해.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쫙 빠지면서 그동안 긴장했던 게 와르르 다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우이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모든 것이 잘 풀렸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에게도 고맙다는 문자를 끝으로 여행 끝날 때까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저한테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숨겼냐며 그 사람의 여자친구가 저라면 충분히 자기는 응원해줄 마음이 있었다고 오히려 저한테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신우이를 좀 오해한 건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신우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여행 갔다면서요. 갔다 와서 이것저것 집안 청소하고 가면 힘들 텐데 내가 미리 청소라도 좀 해놓을게요. 내가 언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네. 아니에요. 아가씨가 무슨 청소를 해요. 제가 가서 하면 돼요. 아니에요. 여행 갔다 와서 청소된 집에 들어가면 기분 좋잖아. 언니, 비밀번호만 좀 알려줘요. 제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을게요. 에이, 걱정 마요. 언니 짐 가져갈까봐 그래요? 아, 혹시 남자친구가 와 있는 건가? 아이고, 아니에요. 그 사람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큰일 아니면 전화고 문자고 하지 말고 그냥 여행 즐기라고. 그냥 굳이 뭐 청소까지 하나 싶어서 그래요. 아, 그러면 남자친구가 집에 안 와요? 에이, 좀 그렇다. 여친 여행 가고 그랬으면 집에 와서 좀 치워도 주고 그러지. 안 그래도 모레쯤에 한번 가서 집 치운다 했어요. 제가 글피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고마워요. 마음만 받을게요. 제가 굳이 갈 필요 없다고 했지만 신우이는 계속 자기가 오늘쯤 가서 좀 치워놓겠다 하더라고요. 남자 손이 간다 해도 세세한 건 여자 손이 가야 한다나요? 뭔가 좀 참 사람이 뒤늦게 철이 들면 이런 건가 싶기도 하면서 고맙기도 하고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다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족발 세트까지 딱 쿠폰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청소할 게 많다며 오늘 하루 종일 청소했다고 아주 깔끔해진 집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사실 제가 요 며칠 정신도 없고 다녀와서 치워야지 싶어 장롱이면 다 열어놓고 짐만 싸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해지고 걸리는 게 없으니 문득 심심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어차피 다음날 남자친구가 집에 가서 청소를 한다고 했고 그는 제가 모레 집에 간다고 알고 있으니 하루 먼저 가서 청소하고 있는 그 사람을 깜짝 놀래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서프라이즈로 프로포즈를 해주었으니 저도 그에게 답을 서프라이즈로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말없이 짐을 싸서 하루 먼저 올라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처 케이크집에서 케이크도 하나 맞추고 그가 좋아하는 삼계탕도 포장을 했죠. 그리고 대충 그 사람이 한참 청소하고 있을 시간까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7시쯤 되었을까? 대충 이 시간이면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청소를 시작했겠다 싶더라고요. 보통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6시 반쯤 되니까 집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할 시간이겠거니 해서 살금살금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찰칵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남자친구의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안 왔나 싶어 식탁 위에 음식을 두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침실에서 뭔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러 안에 들어갔나 싶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살금살금 다가가 벌컥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벌거벗은 채 침대에 얼굴을 괴고 누워 방문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를 보고 기겁하며 놀라며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여기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신우이가 글쎄 이러는 겁니다. 왜? 언니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내일 온다면서요?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여자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내 남자친구는 어디 있는 건가? 이 둘이서 뭔가 이상한 사이인 건가?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놀아났나?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 대문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가득 락스와 세제를 들고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벌써 왔어? 무슨 일이야? 제가 대답 대신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안에 있는 시누이를 보고 남자친구가 너무 기겁하며 놀라서 손에 있는 짐을 다 떨어뜨리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으아! 저게 뭐야! 내 눈 썩는다! 그제야 시누이가 다리를 뻗고 펑펑 울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 망쳤어! 언니 때문에 다 망쳤다고! 내가 오늘 저 사람 덮치려고 했단 말이야. 덮치고 나 책임지려고 하려고 했다고.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야? 내 작전이 다 실패했잖아. 와, 정말 얘가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바로 뛰어나가 수채구멍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긁어다가 시누이한테 다 털어버렸습니다. 침대가 더러워지건 말건 일단 이 쓰레기 같은 기집애 제대로 혼쭐 내고 망신 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한바탕 뒤집어 쓴 신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알몸으로 펄펄 뛰는데 그것조차 꼴보기 싫어 그 위에 제 손에 잡히는 대로 케이크며 삼계탕까지 우르르 다 쏟아 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놓여있던 옷과 함께 알몸뚱이로 그대로 발로 차서 밖으로 내쫓고 말았죠. 쓰레기 범벅인 몸뚱이에 옷을 꿰어 입고 도망가던 말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더러워진 침대 시트를 벅벅 벗기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뒤에서 저를 안으면서 진정하라고 도닥도닥 해주더라고요. 아이고 진정해. 세상에 내가 먼저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 정말 엄청난 성견지명이 있었다. 아, 저 미친 기집애. 진짜 내가 참고 산 내가 바보지.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인연 정리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그거 빨 생각하지 말고 싹 갖다 버려. 다 새로 사자. 어우, 부정타자 안 돼. 나도 그런 생각이야. 더러워. 저게 누워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침대 시트볼을 싹 꺼내서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처박은 다음 갖다 버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미친 시누이 쓰레기 범벅된 몸뚱아리에 대충 옷 껴있고 밖에서 서성이며 아직도 저희 집을 보고 있는 거 있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토커인데 지금 온몸에 쓰레기 뒤집어 쓴 채로 저희 집 훔쳐보고 있다고 말이죠. 곧 출동한 경찰에게 온갖 폐악질을 하면서 시누이는 끌려갔고 저는 경찰이 물어보는 말에 스토커가 맞다고 그냥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저를 빼내야겠다면서 일단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필요한 집만 챙겨서 남자친구의 집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둘 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시누이와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몇 달 뒤 저는 건너 시누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약간 미친 사람처럼 자기 배신당했다고 울부짖던 시누이는 회사도 그만두고 자기 친엄마한테 갔대요. 말을 전해준 시누이 친구 말에 의하면 자기 인생 망친 걸 죄다 친엄마 탓을 하며 거기서도 폐악질을 부리고 있다는데 안쓰럽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홀딱 벗은 채
침대에 요염한 척 누워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며 부하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슈퍼에서 시리얼과 우유,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샀습니다. 벌써 15년째 같은 메뉴의 반복이지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삼각김밥이며 편의점 도시락이 잘 나와서 그닥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배달비와 음식값이 비싸서 자주 시켜 먹지는 못하지만 뜨끈한 국물도 원하면 배달받아서 먹을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가스레인지 한번 켜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인데도 오랜 이웃인 슈퍼주인은 저만 보면 안쓰럽다는 듯이 끌끌 혀를 차더군요. 아이고, 그래도 집에서 뭐라도 좀 끓여 먹어야지. 무슨 염생이도 아니고 맨날 생풀 뜯어먹듯이 이런 것만 먹고 살아서 어째? 돈 아낀다고 배달도 잘 안 시키더만. 그냥 배나 채우면 되는 걸 뭐. 내 주제에 뭐 잘 먹고 배부르게 살겠다고 집에서 불을 피워. 충분해. 이걸로 충분해. 그렇게 돌아 나오는 제 손에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쥐어주는 이웃 인심이 아마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마 뭔가 따뜻한 온기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된 것도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일입니다. 한 3년 전인가 열이 너무 올라 헛소리를 하며 쓰러진 걸 이웃 사람이 병원으로 옮겼고 그때 병원에서 나온 뜨거운 죽을 먹은 게 12년 만의 온기였지요. 그것도 처음에는 무서울 정도로 겁이 나서 차마 입에 넣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옆에서 간호사가 먹어야 한다고, 이거 먹어야 약 먹는다고 체근하지 않았으면 입에 넣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10년이 훌쩍 지난 후에 입에서 느껴진 온기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을 와르르 쏟아내게 하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다들 제가 아픈 게 억울하고 병원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억울해서 운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고작 이 정도 뜨거움도 견디지 못해 벌벌 떨었던 제 자신이 미웠고 평생 따뜻한 밥, 편한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게 고작 10여 년 만에 무너진 게 가짜나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철보다 강한 게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풀 한 포기보다 약한 게 사람이라더니 평생 움직일 것 같지 않던 마음이 짭짤하고 따뜻한 죽 한 그릇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흘린 눈물이 꾹 막힌 마음의 하수구라도 뚫었는지 그제야 차마 입 밖에도 내지 못했던 이름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애야, 진수야, 진영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10년이 훌쩍 지난 후에 비로소 토해내는 사과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온 제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인 영애는 싹싹하고 다정했습니다. 쌍둥이 남매인 진수와 진영이는 일 때문에 바빠 자주 보지 못하는 아빠에게도 늘 방긋방긋 웃어주는 착한 아기들이었고요.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적당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저런 불만을 쏟아내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 집에 살아야 해?
당신 내 생에 아파트 한번 살게 해주겠다. 뭐 그런 생각도 없어? 이 집이 어때서? 결혼하고는 운치 있고 좋다며.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운치도 시간 지나면 구질되는 거야. 그때야 단층주택. 그래, 10년 전에는 운치 있었지. 그런데 애들 내년이면 학교 가는데 여자애 남자애를 한 방 쓰게 해? 적어도 둘한테 각자 방 하나씩은 주는 환경 마련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직 어리잖아. 조만간 이사 생각하자. 그 조만간이 당신은 지금 5년째잖아. 요즘 애들 성장 빠른 거 몰라?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이미 다 큰다고들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만날 안달복달이야? 나 혼자 나왔니?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당장 이사 갈 상황도 아니고 이 집 팔고 대출 받고 그렇게 움직이자니까? 그렇게 꾸물거리다가 지금 상황 봐. 재작년에 하자고 했을 때 샀으면 좋았잖아. 지금 2배 올랐어. 내가 가고 싶었던 그 아파트. 미안해. 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나 뭐. 그런데 정말 대출 받고 그런 거 너무 부담돼서 그래. 나 혼자 버는 거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 조금만 진짜 지긋지긋해. 당신한테 우리 셋은 그냥 조금만 더 뒤에 살피는 그런 존재인 거지? 그래, 알았어. 나도 더 이상 요구 안 해. 사실 제가 그때 그렇게 밀었던 건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제가 살던 그 집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었어요. 두 분이 물려주시고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신신당부를 하나 하신 게 있거든요. 그 집 잘 가지고 있으면 분명 큰 돈 된다. 거기 재개발한다는 말 나올 곳이야. 절대 확 팔아치우고 그러지 마라. 네 안사람 안 그런 것 같아도 눈에 허영이 드글드글 하네다. 여기저기 귀 팔락거리고 다닐 물건이야. 걔가 하는 말 듣고 엉덩이 가볍게 움직이면 너 진짜 나중에 큰 후회해. 알았어? 엄마 하는 말 명심해. 어머니는 처음에 제가 결혼하겠다고 집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부터 썩 탐탁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술 먹다가 친해졌다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집사람이 부모님을 일찍 잃고 친척집을 떠돌아다니며 자랐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부모 잃은 게 뭐 잘못이냐, 그건 그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 걔 말하는 꼰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너도 들었잖아. 걔가 자기 부모를 뭐라고 칭했는지. 아, 그 사람들이라고 한 거? 그거야 너무 어렸을 때 부모님 여의고 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제대로 된 집에서 교육받았으면 자기 부모한테 그 사람들 이러지는 않지. 그 집에서 대체 그 부모를 어떻게 취급했길래 자식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와? 난 그런 게 싫어. 그리고 걔 우리 집 오자마자 아주 집달리 등장한 것 마냥 희번덕한 눈으로 살림을 튼 거 너도 봤잖아.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실 때 사실 좀 마음이 찔렸습니다. 저도 그 눈빛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거든요. 대체 왜 이렇게 집을 훑어보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도 딱 그걸 눈치채셨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과 안달에 온몸이 달아있을 때였습니다. 꽤 예쁘장했고 놀기도 잘 놀았고 인기도 많았던 아내는 저랑 만나고 사귀는 동안에도 여기저기에서 구애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애타게 하는 건 당연했고 2번은 양다리 걸치다가 저한테 들켜 중내산에 난리를 친 적도 있었지요. 번번이 들키면서도 어찌나 당당한지. 오히려 종국에는 이 여자를 빨리 들어앉히지 않으면 누가 채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두른 결혼이었습니다. 2번째 양다리를 들킨 그날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청혼을 했고
바로 다음 주에 부모님께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로 날을 잡았지요. 제가 이렇게 서두를 수 있었던 것은 청혼하고 얼마 뒤에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였습니다. 어차피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더 미룰 이유가 없어 고집을 피웠는데 생각보다 아내도 순순히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작달막하고 못생긴 제 옆에 모델처럼 훤칠하고 예쁜 그녀가 있고 평생 함께하기로 한 데다가 뱃속에는 제 아이가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못마땅해 하셨던 부모님도 아이가 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셨고요.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이 결혼을 하고 아주 잠깐의 신혼생활을 즐긴 후 바로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었지요. 태어난 아이들은 둘 다 아내를 쏙 빼닮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절 닮은 구석이 안 보인다며 손가락, 발가락까지 꼼꼼히 보셨지만 저는 오히려 아내를 빼닮은 아이들이 너무 좋았어요. 아내는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니 그런 아내를 닮은 게 아이들도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게다가 크면서 보니 저랑 성격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귓불이나 목선, 손톱 같은 건 저랑 비슷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2살 정도 되었을 무렵부터는 어떻게든 일을 제대로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지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의 거리가 본격적으로 멀어진 것이요. 일에 바쁜 저는 가정을 돌보는 건 오롯이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게 쉽지 않겠다 생각은 했지만 또 군소리 없이 지내길래 그런가 보다 했죠. 결정적으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게 된 그 사건 이전에는 저희 부부 살갑고 정이 넘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물어뜯을 듯 덤비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3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예정보다 반나절 정도 일찍 돌아온 어느 날의 일입니다. 그때가 아이들이 3살쯤 되었을 때였을까? 거의 한숨도 못 자고 일을 한 후 집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동네 어귀 호프집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린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고 한동안 할 말을 잃은 채 멍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제 아내가 앞섭이 훅 파인 옷을 입고 낯선 사람들과 신나게 맥주잔을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마셔! 오빠들 마셔! 아직 그 인간 집에 들어오려면 멀었고 들어와도 바로 씻고 꿈나라야. 조금 있다 가서 나 싹 씻고 양치하고 너 있으면 몰라. 내가 술을 먹었는지 남의 살을 먹었는지 그 인간 모른다? 몰라. 그런 말을 하면 낯선 남자와 러브샷을 하고 기대어 웃더라고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달려가 아내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너 미쳤어? 애들은 어쩌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나 일할 때 이러고 놀았냐? 저한테 한 대에 얻어맞은 아내는 처음에는 좀 놀란 얼굴을 하다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제게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적반하장도 따로 없었죠. 애들? 네가 애들 생각을 하긴 해? 애들이 너무 울잖아. 낯선 아저씨 온다고. 하긴 아저씨지 아저씨. 집에 들러서 잠깐 머물다 가시는. 야, 하루 종일 애들이랑 씨름하다 재우고 나서 술 한잔하는 거 그것도 못 봐주냐? 같이 술 먹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그러면서 제게 먹던 술을 확 부어버리더니 휑하니 가버렸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멍하게 서 있는데 그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남자들이 글쎄 저보고 들으라는 듯 이렇게 중얼거리는 겁니다. 사내 새끼 망신 혼자 다 시키네. 그러게, 에이씨, 술맛 떨어지게. 영애국에 그래도 옆에서 착착 앵겨서 술 따르고 오빠 하는 맛에 이 동네까지 와서 마시는 건데.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술 뒤집어 쓴 건 둘째치고 그 말이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눈을 희번덕하며 달려들자 남자 중 하나가 온 얼굴에 경멸하는 빛을 가득 담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씨, 정신 똑대기 차려. 마누라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마누라가 아니야. 우리가 형씨보다 쟤를 더 오래 알았거든? 저만큼 참고 사는 것도 금메달감이니까 제대로 붙들고 살던가 아니면 아예 관심을 끊던가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게 형씨한테 좋아. 어? 내가 진짜 불쌍하고 안쓰럽고 가련해서 충고하는 거니까 새겨들어. 어? 그렇게 알 수 없는 말, 하지만 몹시도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툭 내뱉은 남자는 더 화나게도 제 어깨를 툭툭 두들겨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집으로 뛰쳐들어갔지요. 그런데 언제 씻었는지 샤워 싹 마친 아내가 양팔에 아이들을 하나씩 안고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아내만 있었으면 당장 머리끄댕이라도 잡아챘을 텐데 아이들이 곤히 자고 있으니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일은 흐지부지 넘어가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와 몹시도 서먹해졌습니다. 저는 매 순간 아내를 믿지 못하고 감시하려 했고 아내는 답답해하면서 저를 무능한 인간 취급을 했죠. 집, 차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제 머리 스타일까지 마음에 안 든다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뭐라고 말을 하는 건지 갓 학교 들어간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무능해. 애들 다 자기 방 있는데 나만 없어. 그게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아내가 하는 말을 아이가 의미도 모르고 따라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멀어진 아내와 저의 관계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절정은 아내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집을 팔지 않는 저에게 쪼잔하다, 소심하다 등 제 자존심을 벅벅 긁는 얘기를 쉴 새 없이 하던 그때였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어느 날은 제가 싸우면서 이렇게 확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정신 차려. 이 집이 싹 불타 없어지기 전에는 나 절대 이 집에서 이사 안 가. 네가 평생 어디 한번 아파트 살 수 있나 보자. 너 죽을 때까지 이 집 살아서 이 집 귀신 돼야 돼. 내가 이 집 팔 줄 알아? 절대 안 팔 거야. 내가 너 죽고 나면 나 혼자서 아파트로 이사 가더라도 너랑은 같이 안 간다.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몹시도 싸늘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 그런 놈일 줄 알았어. 그래, 어디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나 내가 꼴 보기 싫어서 확 성질을 부리고 밖으로 나온 그때가 제가 아내와 아이들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제가 술을 먹었는지 정말 몇 년 만에 인사불성이 되게 술을 먹었거든요. 그렇게 술을 먹은 와중에도 집에는 가기가 싫어서 근처에 있는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결에 뭔가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고 그게 그냥 TV에서 나오는 소리인 것도 같은 애매모호한 시간들이 쭉 흘렀죠. 느지막이 일어나서 찜질방에 있는 미역국으로 쓰린 속을 달래고 있는데 찜질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밤새 큰 불이 근처에서 났었다며 그것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어디서 불이 났나 보다 했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면서 하얗게 질린 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몇 번 안면이 있었던 철물점 주인이었습니다. 아니, 여기 있었어? 세상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나 해? 예? 무슨 일인데요?
아이고, 아이고, 밤새도록 찾았던 사람이 여기서 미역국을 먹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시냐니까요. 일단 나랑 같이 가자. 아니,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고요. 이 사람아, 지난밤에 당신 집에서 불이 나서 홀딱 다 타버렸어. 예? 뭐라고요? 아무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다고. 당신이며 와이프랑 애들까지 다 그 집안에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미역국 먹고 있는 걸 내가 봤으니 안 놀래? 그 말을 듣고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꿈인 듯 아닌 듯 들었던 소리는 소방차 소리였고 저희 집이 불에 탔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져서 멍한 채로 혼잣말처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들은, 아내는요? 그러자 철물점 주인이 몹시 안쓰럽다는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제 등을 펑펑 때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인간아. 아무도 못 찾았다니까. 세상에 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언제부터 여기서 자고 있었던 거야?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철물점 주인 말대로 기둥 하나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오래된 목조주택. 그것도 부모님이 매년 기름을 한가득 먹여 걸레질을 해오신 집이었습니다. 불길에 취약해서 가스레인지도 안 쓰고 전기로 되는 기구만 써왔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몇 달간은 정말 하나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사망보험금조차 저한테 주기 싫었는지 수혜자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해두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보험사에서는 법적으로 어쩌고 소송을 어쩌고 했지만 다 필요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돈은 뒷전이고 그저 내 아내와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에 세상을 다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 집이 불에 타 없어지기 전까지 너는 아파트 살 수 없을 거다라고 아내한테 조롱하듯 얘기했던 게 아내 살아 생전에 제가 했던 마지막 말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죄스럽고 가슴에 상처로 남더라고요. 집은 소방서와 경찰에서도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조금의 흔적도 남지 않고 다 타버렸습니다. 시신 수습조차 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저한테 일반적인 질문들을 쭉 했지만 그 질문에 다 대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계속 술 먹고 찜질방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너무나 정확해서 범인으로 의심받지 않은 게 다행이랄까요. 저희 부모님은 손주와 며느리를 잃었다는 쇼크로 한동안 두 분 다 알아누우셨습니다. 저는 그 집터를 그대로 두고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사실 그 동네를 떠날까도 생각을 했지만 어쩐지 제 아이의 영혼과 아내의 영혼이 이 근처에 떠돌고 있을 것만 같아서 귀신으로라도 한번 마주치려면 이 동네에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몇 년은 동네 사람들 시선도 견디기가 어려웠지만 차츰 사람들 시선에도 익숙해지고 또 일부 이웃들은 저를 안쓰럽게 여겨주기도 해서 오히려 모르는 곳에서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화재로 떠나보낸 후 저는 뜨거운 것을 전혀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도 틀지 못했어요. 차라리 이불과 침낭을 몇 겹씩 둘러싸고 덜덜 떠는 한이 있어도 무언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순간 제 아이들과 아내가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뜨거운 음식도 먹지 못했고 다 식은 거, 차가운 거, 그냥 얼었다가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서 언 기운만 빠진 거, 그냥 그런 것만 먹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런 생활을 하고 쓰러져서 병원에서 죽 한 그릇 먹은 이후부터는 조금씩 따뜻한 것도 먹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뜨겁고 따뜻한 것보다는 차갑고 추운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10년 넘게 그러고 살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도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다 속 터져 하시다가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도와주시는 분위기였죠. 저랑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은 슈퍼집 사장님이었습니다. 늘 제가 음식을 사갈 때마다 10수년을 꼬박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잔소리를 해주시는 분도 그분이었고요. 그나마 그런 관심들이 있으니 제가 살 수 있었겠죠.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잘 알던 형님이 조금 먼 곳으로 출장을 와줄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타일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붙이거든요. 그 집이 조금 타일에 예민한 집 같다며 저한테 같이 가서 좀 붙여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그 형님을 따라 지방의 한 소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쩐지 눈에 익은 사람 하나를 봤어요. 어디서 봤나 계속 고민을 하면서 스쳐 지나갔는데 처음에는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창 타일을 붙이면서도 계속 그 얼굴을 떠올리는데 불현듯 그 사람을 제가 언제 봤었는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아내가 집 앞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먹다가 저랑 시비가 붙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너무 멀끔한 양복에 좋은 차,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못 알아볼 뻔했지만 저랑 한번 멱살까지 잡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그래도 그 얼굴이 기억은 나더라고요. 아내가 죽고 나서 처음으로 아내와 접점이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였습니다. 갑자기 심란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죽은 아내도 생각나고 아이들도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혹시 그 사람이랑 술 한잔하면 아내에 대한 추억을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웃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으면서 참 별 생각을 다 한다 하며 타일을 붙이고 저녁 무렵에 그 집에서 나왔는데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눈을 몇 번이고 부비고 다시 보고 또 봐도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봤던 그 남자 옆에 제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옆에는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가, 아니, 이제는 청소년을 지나 성인이 된 아이들이 서서 웃고 있더라고요. 손발이 벌벌 떨려왔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해 보이는 그 가족은 아주 좋은 차에 몸을 싣고 스르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허둥지둥 차 뒤를 쫓았죠. 그 차는 몹시 고급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아서 내가 지금 뭘 본 건가 곰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는 제 아내였고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 분명했거든요. 가물가물한 정신줄을 간신히 잡고 차 번호만 계속 잊지 않으려고 외웠습니다. 볼펜을 꺼내 손바닥에 차 번호를 적고는 바로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말하고 차 번호를 알려주었더니 그쪽에서 조만간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흥신소에서 알려준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그 알아봐달라고 하신 그 양반들 있잖아요. 나름 그 동네에서는 입지전적이던데? 남자가 양아치여서 저거 사랑꾼질 하려나 했다는데 어디서 뭐 돈 많은 여자가 나타나서 가게를 하나 차려줬대. 뭐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닥 합법적인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돈을 좀 불린 모양이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아파트 사서 이사가고 외제차 끌고 다니기 시작했다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딱히 뭘 하는 것 같진 않단 말이죠. 아, 애들은 그 집 애들이 맞던데? 검체 구하는 게 좀 어렵긴 했는데 뭐 검체야 차 뒤지면 나오니까 진짜 일치하더만. 왜요? 그쪽 자식이면 안 되고 그런 건가? 응신소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지난 시간 제가 믿었던 건 단 하나도 진실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거였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저와 결혼, 아이들을 낳아 키웠던 겁니다. 모든 것을 제가 알게 되면 맨몸으로 쫓겨날 게 뻔하니 오랜 시간 작전을 짰겠지요. 아이들과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고 집에 불을 질러 자취를 감춘 거였습니다. 소름이 돋고 너무 분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페인처럼 산 세월이 억울하고 그리워하며 자책했던 시간이 분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아니 그 여자를 벌주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멀리서 본 아내였던 여자는 첫날과는 다르게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을 지운 얼굴은 파리했고 어두워 보였지요. 그리고 아이들은 각자 다 따로 사는지 집 근처에서는 보이지 않았고요. 아파트 단지를 어슬렁거리다가 경비 아저씨가 분리수거를 하시길래 얼른 가서 도우며 말을 걸었습니다. 무료하셨는지 말벗이 생긴 걸 좋아하시는 눈치더라고요. 내친 김에 도시락도 사다가 같이 점심도 먹었더니 꽤 즐거워하더군요. 근데 여기 사시는 분 아니지? 아, 네. 이사 오려고 둘러보는 중인데 원래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보다 며칠 와서 좀 진득하니 보고 이렇게 전문가분께 여쭙고 그런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에? 전문가? 나 말인가? 아이고, 살다 보니 내가 전문가 소리를 다 듣네. 그럼요. 조석으로 동네 사람들 보는 게 일이신데 제일 전문가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에이, 내가 뭐 도울 게 있나? 근데 어디로 이사하려고? 아, 매물 나온 것도 보고 있긴 한데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거기 주인이랑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혹시 저 위에 709호 어때요? 709호? 709호. 아, 그 매 맞는 집 말하는구나. 매 맞는 집이요? 아차차차. 아이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여튼 그 집 여자가 매 맞고 사는 여자로 이 동네에서 유명해. 남편은 뭘 하는지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허세 부리고 애들은 학교 기숙사에 있다나 어디 다른 데서 학교 다닌다나. 여튼 한 달에 한두 번 애들 올 때만 다정하고 그 외에는 허구한 날 전쟁이야. 아마 전세라서 집주인이 빼라고 하면 빼야 할걸? 아, 전세예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자가인 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몇 번 와서 안탄한 적 있어. 남들 전셋값 올릴 때 올리지도 못하게 뻗대면서 안 나간다고. 법을 잘하는지 여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나 보더라고. 싸워봐야 시끄러우니까 일단 지난 몇 년은 참았는데 이번에 만기 되면 자기도 어떻게든 방법 쓸 거라고 벼르긴 하더라. 거기가 마음에 들면 집주인 연락처 알려줄까? 아, 네네.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얼결에 만난 집주인은 그 골치 아픈 집을 사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는지 묻지 않은 얘기까지 줄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약점을 잡혔거든. 약점이라뇨? 아휴, 그놈이 불법 도박장을 하면서 돈을 버는 놈인데 내가 아주 잠시 거기에 좀 눈이 돌아간 적이 있단 말이지. 딱 한 번 가서 했는데 그걸 빌미로 전세 올리면 사방에 알리겠다고 자기한테 CCTV 원본 있다고. 아, 그래서
정말로 찍힌 영상이 있기는 하고요. 있겠지. 그날 잃기도 엄청 잃었는데 알려지는 순간 난 집에서도 쫓겨나고 회사에서도 쫓겨날 거라고. 네. 그럼 일단 전세 끼고 구매하는 걸로 할까요? 정말 사게? 진짜로? 그러면 내가 확 깎아줄게. 복비도 내가 낼게. 골아픈 상황을 하나 해결했대 싶었는지 집주인은 얼른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나저나 그 도박장이 어디 있어요? 그건 왜? 아니, 그래도 집을 인수하면서 세입자 상태는 한번 저도 살펴봐야 하니까. 저 도박 안 합니다. 제 말에 살짝 머뭇거리던 집주인은 도박장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가서 본 도박장은 카메라 따위가 있을 그런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창고 같은 곳에서 몰래 영업 중이더라고요. 재개발 부지인데다 워낙 외져서 아무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과 만나 매매 성사를 마무리하고 세입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아내가 걸어오는 것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가까이 다가온 아내는 저를 알아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을 무시하고 저는 모르는 척 새 집주인이라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자기를 알아본 건지 아닌 건지 긴가민가 하면서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어차피 다음 달에 전세 만기시죠?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산 집이라서요. 전세 연장 더 이상 안 되는 건 아시죠? 집 빼주시면 좋겠네요. 아, 네. 남편이랑 상의하고 연락드릴게요. 한 번도 고개를 제대로 들지 않고 기어가는 소리로 대답한 아내는 엉덩이에 불붙은 사람 마냥 빠르게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날 저녁 집을 뺄 테니 전세금 반환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아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사진과 자료들, 주변 증언들을 보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 사기죄를 적용, 자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에는 바로 도박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이 이사 나가는 날, 제게 돈을 받아야 하는 그날 발생했죠. 이사하는 날 정말 난리 그런 난리도 없었습니다. 일단 경찰이 도박장을 덮쳤고 보험사와 그쪽에서 대동한 경찰은 이삿짐 옆에 서 있던 제 옛날 아내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돈 빌려줬던 곳들에서 추심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함께 왔더군요. 결국 그 둘은 제게 받아야 하는 전세금도 모두 빚쟁이들에게 날리고 알몸으로 각각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화에 대한 보상소송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자가 아닌 아이들을 키우면서 들인 비용에 대한 보상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탈탈 털어봐야 돈 한 푼 안 나오는 상황인 것 알면서도 그 둘의 목을 조이고 또 조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제게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혼자 아파트 살 거라고 하더니 진짜 그렇게 됐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집은 몇 년 안에 팔 예정입니다. 복수하려고 산 집이지 살려고 산 집이 아니니까요. 헐값에라도 싹 정리하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려고요. 산속 깊은 곳에서 풀만 먹으면서 살아도 지금보다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